예, 그래서 아까 이어서 좀 보도록 하면요. 이 서정규의 시의 이제 그 특징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시라든가 그 159쪽에 그래서 거기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격적인 진술이라는 게 160쪽을 보시면 나오죠. 160쪽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이 시의 파격적 진술이다.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160쪽의 단락에 보면 서정주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강렬한 생명력의 표현도 나왔죠. 강렬한 생명력의 표현이다. 이게 이제 어떤 동물적인 어떤 본능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원성의 추구. 영원성의 추구가 162쪽에 나옵니다. 162쪽에. 그래서 이런 영원성의 추구가 이제 그런 그 보편성이라든가 시간성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성의 추구. 그래서 164쪽을 가보시면 164쪽을 보시면 이제 그런 추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안 뜨네. 164쪽에 영원성의 추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러지. 지금 화면, 목소리는 들리시죠? 근데 이게 글자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네.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냥 제가 말로 그냥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그냥 그 영원성의 추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설화의 세계 165쪽을 펴보세요. 165쪽에 보시면 그런 불교적 상상과 은유, 설화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서정주가 상당히 이제 많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그 166, 167, 168쪽으로 가는 게 인연 설화조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거기 166쪽에 보면 넷째 줄에 모란 꽃잎이 나와요. 모란 꽃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두들대면 흙 나오지. 흙이 나오고 흙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막 물살로 갔다가 뭐 구름으로 갔다가 소나기로 갔다가 읽어보시면 그래요. 처녀 흙으로 갔다가 고기로 갔다가 뭐 새로 갔다가 결국 다시 뭘로 돌아올까요? 모란꽃으로 돌아와요. 거기 그 168쪽에 전날의 모란꽃이 내가 되어 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특징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란꽃이 되어서 내가 본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질마제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169쪽에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169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시면 169쪽에 질마제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이 서정주는 영통, 그러니까 영통이라는 것은 영혼과 통한다는 거고요. 혼교, 그러니까 이 혼과 교감한다는 거예요. 혼교는. 그리고 이제 삶의 신미성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마제 신화, 이 신미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라고 써있어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시나 이제 애비는 종이었다로 시작되는 자화상이 처음에 171쪽에 나오고 있죠. 171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은 이제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1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농감이었기 때문에 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시에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종이었다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거기 171쪽이 세 번째 줄 나오죠. 일제강점기라는 보편적인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1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가지를 부정을 하는데 하나는 애비에게 종의 생활을 강요한 기존의 권력과 제도에 대한 부정,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애비이다라고 나왔죠. 애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애비에 대한 부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현과 역경을 바람이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실현과 역경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보시면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동천 나왔는데, 이 동천에서는 이제 눈썹이 나오죠. 눈썹은 거기 173쪽에 눈썹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눈썹은 여인의 아름다움 상징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인의 아름다움 상징이에요. 보통 여인의 아름다움이 이제 눈썹 암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승달에 비유하는 거죠. 초승달에. 그래서 이제 지문밤이라는 것은 천일이에요. 천일 동안에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웅하며 빗기어 가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다는 것은 달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눈썹을 가리켜요. 달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눈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리듬 그 174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생성의 주체, 성녀 한물대기, 이게 이제 바로 질맞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질맞이,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그 174쪽에 이제 생명의 리듬, 그 성녀의 한물대기 한숨에다가 질맞의 신화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게. 질맞의 신화에 수록된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작품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물댁을 바라보는 질맞의 사람들의 시각, 그렇게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 지금 뭐가 잘못해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네. 그 한물댁을 바라보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질맞의 사람들의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일종의 넉넉하고 선량한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물댁을 바라보는 질맞의 사람들의 시각, 그다음에 화살표, 넉넉하고 선량한 마음,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1쪽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결론이라고 써놨지만 거기다 써놓으세요. 가로해놓고. 이게 문학사적 의의예요. 문학사적 의의. 177쪽에 4번 결론에다 가로해놓고 문학사적 의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둘째 줄에 보면 한국 문단 문학사의 중요한 계기마다 중심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의 한 사람이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는 한국 현대시의 미학을 구축한 전범으로 평가된다. 거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전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둘째 줄. 한국 시사에서 시적 언어의 세련을 달성한 시인이다. 거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문학적인 성과는 뛰어난데 친일행위 맞죠? 서정지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의 정부라고. 그런데 그 178쪽의 세 번째 단락에 친일행위라고 나오죠. 친일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영원성. 거기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영원성. 그래서 이 영원성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있다. 179쪽에 보면 영원성이 탈속적, 근원적, 무시간적 공간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속세를 벗어나고 시간이 없는 공간. 서정지 문학의 보수성, 현실 초월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시각. 또 영원성에 주목해서 이제 그런 문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영원성이 이제 서구적 의미의 근대에 대한 한국적 대응의 산물이다. 해서 근대 비판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김수영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김수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 그 유명한 윤동주가 등장을 합니다. 윤동주는, 거기 이제 185쪽에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필기를 좀 해주실래요? 1917, 땡땡, 중국 길림성 출생이에요. 1917년에 길림성 출생을 했고요. 1938년에서 1941년까지 연희전문 재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다녔어요. 재학을 했고, 그다음에 1942년에서 43년 일본 유학을 갔죠. 동지사대 영문과를 좀 다니다가 졸업은 못했죠. 그리고 1943년에서 45년까지는 수감과 부격이고, 이제 수감 중에 죽게 되죠.
이제 그 뭡니까 일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주사를 이렇게 맞아서 이제 결국은 아주 건장했었는데 죽었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제 윤동주도 한 28세 정도까지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185쪽에 보시면 그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윤동주는 이제 저항신이라고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어떤 시를 발표하거나 이렇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습작시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제 그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윤동주가 죽게 되고 나서 사후에 이제 그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187쪽에 보시면 그 셋째 줄에 한국 시단의 대부 정종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나왔죠.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해 본 적이 없이 일제강점기 날뛰던 부일. 부일은 친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친일하고 똑같아요. 이런 친일 문사놈들의 글이 다시 모아 침을 빼앗을 것일 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윤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8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인데 윤동주의 시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 하나의 축은 어떤 거기다 좀 필기 좀 했어요. 동시적인 순진성, 동시적인 순진성이 있고요. 반대말 표시해놓고 부끄러움, 자학, 좌절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어떤 천진성은 청교도적인 윤리관이에요. 거기 천진성에다 밑에 동시적인 천진성 밑에다가 청교도적인 윤리관 이렇게 써보세요. 청교도적인 윤리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동주는 그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동주 씨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윤동주 시에서는 특히 이제 190쪽의 둘째 줄에 보면 기독교적 이상 실현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둘째 줄 보세요. 기독교적 이상,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191쪽에 보면 원고가 하나 나오죠. 윤동주가 쓴 글씨인데 되게 예쁘게 쓰죠. 글씨를 보세요. 상당히 글씨체가 뛰어납니다. 192쪽에 이제 서시가 나오는데 죽는 날까지 이건 뭐 옛날 뭐 받침에도 막 하나씩 있었던 워낙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윤리적인 어떤 자극 이런 건데 거기 특히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맹자가 말하는 뭡니까? 위로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내려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게 두 번째 즐거움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일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자극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할 때 이걸 이제 분석을 한다면 별은 어떤 이상, 독립의 의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바람은 일제의 어떤 탄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제 탄압이라고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십자가가 거기 이제 뒤에 보면 나올 건데 196쪽을 펴보세요. 십자가라는 시가 되게 유명하죠. 이 십자가는 이 재밌는 것은 십자가가 두 개 나옵니다. 거기 196쪽에 그 세 번째 행에 십자가 내묻혀 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에 또 십자가가 나와요. 내묻혀 놓으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십자가는 제도적 상징이라고 써놓으세요. 첫 번째 십자가는 제도적 상징이고 마지막의 십자가는 개인적 상징이에요. 개인적 상징.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가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고 마지막은 내가 독립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려는 그런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허락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어떤 조국의 어떤 독립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9쪽에 넷째 줄에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밑줄 쳐놓으세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거는 낮고 겸손한 표현. 여기 써주세요. 낮고 겸손한 표현. 199쪽이 넷째 줄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쓰여진 시가 이제 200쪽에 나옵니다. 이거 정말 명시죠.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이 나오는데 다다미가 6개 연결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방석 한 6개 정도 되는 방. 아주 작은 방이죠. 그래서 이 어떤 부모님의 학비로 살아가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부모님의 학비로 살아가는 일본 유학생의 이국적 정서. 부모님의 학비로 살아가는 일본 유학생의 이국적 정서가 드러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그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가 201쪽에 보면 또 나오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그리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윤동주란 영화를 보면요. 이 대목을 가지고 여기 등불부터 최후의 날까지 내묻혀 보세요.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막 시비를 걸어요. 이게 되게 저항적인 이미지다 막 해가지고 동주란 영화를 보면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두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여기 써놓으세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의 이제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좀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가 이제 그런 거기 203쪽을 보세요. 203쪽에 그 밑에 나오죠.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그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자, 이상적인 자, 현실적인 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4쪽에 보세요. 204쪽에 보면 셋째 줄에 투쟁 과정을 인도해 나갔던 주된 동력은 이상적인 자아 쪽이었다. 이런 말 나오죠. 이상적인 자아 쪽이었다. 그 204쪽에 다섯째 줄 정도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쉽게 쓰여진 시는 어떤 일본에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이국적인 정서, 이국인으로서의 이국적인 정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5쪽의 결론, 아까 이야기했죠. 문학사적 의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 윤동주 시의 이제 문학사적 의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 윤동주 시에서 이제 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위에서 한 10줄쯤 내려보세요. 또 한 다음에 그의 시는 기독교계와 세속 문단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사상과 세대와 국적을 초월하는 호응을 이끌었다. 이게 첫 번째 문학사적 의의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두 번째 문학사적 의의는 암흑기의 별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1940년대가 암흑기였잖아요. 그때 별이었고 세 번째 의의는 뭡니까? 일종의 아마추어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이부 윤동주의 시는 어떤 습작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뭐 아주 잘 쓰는 그런 시라기보다는 습작시의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209쪽에 나오는데 총록파 시인들이죠. 총록파 시인들. 아마 지금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하고 시간이 되면 김수영까지 아마 오늘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목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경상북도 월성군인데 경주에 박목월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월이 필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명은 영종이에요. 박영종. 209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장지에 등단했다는 거고 특히 이제 거기 쭉 내려가 보면 산도화, 난, 기타, 청담, 어머니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시집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조지훈 두 번째 단락. 영양군에서 태어났고요. 영양에 가면 조지훈 문학관이 있습니다. 본명은 동탁이고요. 한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회화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회화전문학교 요즘 말하면 동국대학교예요. 그래서 재학을 했고 이제 고풍우상, 이 고풍우상이라는 게 밑에 셋째 줄 한복이라고 써서 한복을 고풍우상이라고 해요. 승무 뭐 여러 작품이 있죠. 그런 걸 썼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박두진 2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안성에 가면 박두진 문학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이미지를 많이 썼죠. 박두진은. 그래서 211쪽의 둘째 줄에 보면 이제 일제 말기 문학잡기 문장 아까 그 뭐였습니까? 정주홍의 추천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다 이제 그 청록파의 시인이지만 어떤 특징들이 좀 있죠. 그런 작품의 특징들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213쪽에 보면 이제 이상적 자연과 동심의 세계, 박목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큰 틀로.
동심, 어린아이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자연, 동심. 이런 걸 이제 많이 이 시를 쓰게 됐다는 건데, 박목월. 그래서 215쪽을 한번 볼까요? 215쪽에 이제 박목월 시세계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자연 이미지이다. 나왔죠? 그래서 자연은 초기시를 대표한다.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작품, 청로루라는 작품은 정말 잘 쓴 작품이죠. 보시면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그러니까 먼 산 청운사 6, 5죠. 사는 자산 봄눈 녹으면 이건 뭡니까? 그 5, 4가 5가 되겠고,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정말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산 같은 거라든가 청운사라든가. 그래서 거기 이제 216쪽을 보세요. 청운사 자산은 실제 하는 지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거기다 유토피아라고 써놓으세요. 유토피아, 실제 하는 지명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광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언어 미학적인 탐구도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 미학적인. 그래서 그런 봄눈 녹으면 뭐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시를 보면 되게 명사적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한 시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17쪽의 생활 현실의 세계인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라는 시인데 상당히 이제 이 박목월이 좀 뭐 힘들게 살았죠. 힘들게 살았을 때 이제 상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상에는 9켤레 신발,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는 9켤레 신발 넘겨보세요. 내 신발은 19문 반해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219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버지의 인생,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가정의 문제 이런 걸 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지우는 전통학장과 서경의 세계라고 나오죠. 219쪽. 그러니까 서경의 반대말이 써놓으세요. 서정이에요, 서정. 서경은 경치를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지우는 이렇게도 쓰고요. 선적 경지의 세계라고 써놓으세요. 참선하는 선적 경지. 그래서 문장지의 추천을 통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220쪽에 고풍상의 한복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잘 묘사해. 승무는 말 그대로 승무죠. 이런 작품이 있고, 봉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봉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가리켜요. 봉황. 대통령 이제 거기 실에 가면 봉황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래서 221쪽의 첫째 줄에 기울어져 가는 것,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한 애착과 애수의 감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인생을 221쪽에 나오죠. 잘 그리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현실 참여, 사회 비판 이런 것들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참여와 사회 비판. 그 다음에 이제 223쪽에 박두진은 써놓으세요. 기독교적인 세계라고 좀 필게 해주세요. 박두진의 시는 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 이제 223쪽에 보면 향현이라는 건 뭐냐면 고개를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향할 향자에 고개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향한다는 건데 산의 그런 풍요로움, 생명력의 표상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24쪽에 묘지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그 일제 치하의 거기다 써서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 이렇게 써서 이게 묘지송이에요.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묘지송이라고 박도진이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225쪽에 보면 신과 인간, 역사와 현실의 매개체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초기 시에 보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 거기 그 225쪽의 첫 번째 단락에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한 넷째 줄, 이 시에서도 푸른 산 붉은 꽃밭이 암시한 세계, 난만한 꽃밭에서 너와 내가 춤을 추며 울며 즐기는 세계는 현실의 부정성을 넘어 시인이 기대하는 이상적 세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목월의 이제 나그네라는 시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처음에 그 밀밭 동그라미 쳐보세요. 밀밭 227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술이 나오죠. 술. 그 술 익는 애 술. 그 다음에 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놀이 되는 거죠. 이런 빨간 이미지를 상당히 잘 그려내고 있고 어떤 일제 하에서 어떤 떠도는 우리 백성의 입장을 잘 그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준의 승무가 230쪽에 나오죠.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고이 접어서 다빌레라. 그래서 이 승무를 통해서 이제 조지훈이 이제 불교적이고 특히 선적인 어떤 미의 세계 이런 것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232쪽에 이제 박두진의 해가 나오는데 해는 일종의 뭡니까? 광복 이후에 발표된 거예요.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발표된 거니까 결국은 광복이죠. 해를 찾았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쪽에 보면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청록집을 썼고 이제 긍정적인 걸 그렸는데 거기 밑에서 이제 이제 보세요. 다른 거는 뭐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볼게요. 밑줄 치세요. 구체적으로 234쪽 박목원은 상상적이고 이상적인 자연에 대한 낭만적 동경의 태도를 보여줬고 밑줄 치세요. 조지훈은 자연에 대한 관조의 태도와 내밀한 서정. 박두진은 자연은 생동하는 감각의 구현물이고 화해와 평화다. 그렇죠? 여기 특히 이제 관조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관조라는 말. 관조란 말 좀 말이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수영이 이제 여러분 교재로 보면 뒤에 259쪽에 보면 김수영론이 나올 거예요. 259쪽을 펴보세요. 259쪽에 김수영이 나오는데 김수영은 이제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가장 정말 현대 시인 중에 특징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상당히 좀 독특하죠.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 260쪽을 보세요. 260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 1950년에 김연경과 결혼했지만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이제 월북을 했던 이마 김남춘 씨 또한 조선문학동맹에 참여하고 8월에 의용군으로 강제 동원돼요. 인민군 생활에 한매를 느껴 탈영을 했어요. 남한 경찰에 체포되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옮겨지고 야전병원의 통역일을 보면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통해 쓰게 될 반항, 저항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내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제 자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집에 가 보니까 이 김연경 아내가 이제 다른 자기 선배하고 이제 살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시 이제 만났지만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 아내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런 그 시들이 이제 김수영의 시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작품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의 특징들은 상당히 좀 현대시의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이제 이런 작품 세계의 특징 263쪽에 보세요. 작품 세계 특징. 그래서 고든 소리의 요구와 시적 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김수영은 저항시라고 써보세요. 저항시. 김수영의 시가 저항시예요. 저항적인 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든 소리. 그래서 그 폭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항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포라는 시가 김수영의 대표적인 저항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폭포라든가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특히 이제 유명한 작품이죠. 김수영의 풀이 267쪽에 나오죠.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데, 풀은 보통 이제 민중을 가리킨다라고 보통 그래요.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이 민초란 말 들어보셨죠? 민초들의 삶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이 눕고 드디어 울고 또 풀이 눕고 넘겨보세요. 바람보다 빨리 눕고 거기 268쪽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바람보다 먼저 웃고 그 다음에 풀뿌리가 눕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엄청난 탄압에도 나는 저항을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26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풀에 활성화되어 있는 형식과 내용의 폭넓은 보폭과 변주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푸른 민중 나오죠.
바람은 독재 권력과 외세를 상징한다.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풀과 바람이 대립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1쪽에 보면 이제 원문 해설에 보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그런 시가 또 나오고 있죠. 쭉 있는데 272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풍자와 반어 마지막 줄이 나오죠.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들을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 자체가 상당히 풍자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276쪽에 이제 꽃잎이라는 시도 보시면 상당히 시들이 길어요. 이 김수영의 시들이 되게 그래서 이 꽃을 소재로 했는데 결국은 거기 278쪽에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식물의 생식행위를 맡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식물의 이제 그 염화미소라고 278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넷째 줄에 연꽃을 꺾었는데 제자인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들어보셨죠? 염화미소라는 게. 이런 고사처럼 진리의 깨우침을 이제 꽃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시도 상당히 길죠. 280부터 82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죽음 직후 유고시 형태로 독자들을 만난 시가 이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제 어떤 이런 사랑과 혁명 이런 것을 이제 잘 연결시켜 가지고 썼는데 그렇죠? 그런 그 284쪽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김수영이 사랑과 연대의 가능성, 잠재성 이런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김수영의 이제 시의 특징을 보면 이제 문학사적인 의의가 그 미적 혁명이 투사했자 연금술사했다는 거죠. 연금술사.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대에 대한 연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상당히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선 뭐 그놈의 사진을 씻어 미식계로 하자 이런 뭐 시도 있어요. 그런 시도 있고 이 김수영의 시들이 상당히 좀 저항적인 시들이 많고요. 그 실제로 방학동에 가면 여러분이 김수영 문학관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또 나중에 방학 때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정도로 좀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그 방법들은 좀 아시겠죠? 제가 좀 절반 이상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방송 강의를 어차피 들으셔야 되니까 쭉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15명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이상, 백석, 서정주, 윤동주, 그다음에 박도진, 박목월, 조지훈, 그다음에 김수영 이렇게 한 9명 정도 9개의 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좀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좀 해. 네. 회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아이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토대로 예, 마지막에 좀 필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예, 들으셔도 쓰셨으면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여기 또 한 분 한번 말씀하시죠. 예. 예, 현대 시인이라 그런지 예. 재밌어요. 재밌죠. 특히, 예. 재밌고 시를 보니까 너무 진짜 잘 쓰고, 뭐 이렇게 표현을 대단하죠. 잘했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 도움이 그러니까 많이 됐어요. 예, 하여튼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어차피 이거는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공부를 좀 네,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듣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크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히 작품 세계를 중점적으로 봐라. 그리고 마지막은 네, 의의에서 이 사람의 이제 뭐 의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애는 뭐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품 세계와 의의를 많이 보시고 생애는 그냥 그날 일진에 맡기세요. 그날 뭐 아시는 거 있으면 하시고 네, 어차피 객관 강의 중에 예, 예. 이렇게 문제 2개씩 낸 게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보시고 예. 그러면 아마 그것도 좀, 거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올 겁니다. 거의 그대로 나올 예, 거고 이제 약간 뭐 변형되는 게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좀 그 강의를 좀 들어보셔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이제 잘 보시고 6월 달은 어차피 이제 시험 보고 막 그러시니까 잘 보시고 좀 쉬시고 7월 경에 제가 이제
2학기 뭐 이야기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예. 교수님 7월 감사드려요. 그렇게 일찍 시작해요? 7월에? 지금 2학기. 보세요. 1월 달에 시작해도 지금 날아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1월에 저희가 국문학 역사를 했는데 지금 네. 날아가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 공부하셔서 공부를 네. 해야 하는데.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요거는 뭐 그러니까 2개는 녹화가 됐는데 이게 녹화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어쨌든 2개라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꺼지지? 예,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